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어제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위를 중심으로 공천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당내 계파 갈등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정치권 이슈들 자세히 짚어봅니다. 김영준 면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우선 어제 이준석 대표의 작심 발언 그리고 조기 사퇴론 일축 등 이 발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당이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들을 대표하는 조직인데 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정당은 국민의 대표 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의단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정당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중앙당 중심으로서 펼쳐지는데 그 안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특히 대한민국 정당은 60년대에 만들어진 정당 모델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변했는데 변하지 않는 곳이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을 혁신하지 않고는 정치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그런 공감대는 다 있지만 문제는 그것을 추진하는 방식이나 방향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정치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선순위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정당을 하는데 공천개혁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정책 정당으로 어떻게 변모할 수 있을 것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정당이 플랫폼 정당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블록체인 기반을 한 정당을 어떻게 만들 이런 걸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과거의 주제만 가지고 혁신을 얘기하다 보니까 일반 유권자들 국민들이 느끼는 그 강도는 뭐 그렇게 뭐 변한 게 없다라는 말로만 뭐 혁신한다고 하지 실체가 없는 그런 모습을 종종 연출했다는 면에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조금 아쉬운 목소리를 내셨는데 교수님께서는. 근데 국민의힘이 이제 집권당이잖아요. 대선 승리했고 지방선거도 이제 완승을 했어요. 아무튼. 근데 지금 당내 갈등 국면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와 이제 정진석 의원 간의 갈등이긴 한데 이른바 이제 언론이 말하는 그 윤핵관, 윤석열 이제 대통령의 핵심 측근 그룹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세력과 이제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은 지난 대선 기간 중에도 계속 불거졌었어요. 불거지다가 다시 봉합되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대선에서 이기긴 이겼는데 앞서 말씀처럼 이 정당이 대선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민생개혁이라든지 앞으로 정권을 어떻게 잘 도울 것인가,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는 그런 정책의 차이, 노선의 차이를 가지고 갈등이 빚는다든지 논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단히 뭐 건설적일 수 있는데 지금 이건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는 뭐 자기 정치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정진석 의원이 자기 정치를 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더 한 발 더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이례적이긴 해요. 두 번 큰 선거에서 이겼는데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겼는데 당이 갈등 국면에 쌓이는 것도 이상하고 또 당이 이제 이긴 정당이 승리한 정당이 또 혁신위를 꾸린다는 것도 이례적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혁신위를 꾸리면 뭔가 정당개혁, 정치개혁, 국회개혁 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집권당이니까. 아무리 이제 뭐 제1야당에 비해서 의석이 적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지를 않고 공천을 가지고 이렇게 다투다 보니까 명시적으로 공천을 가지고 다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사실 내년 6월에 이제 당대표 임기가 끝나요. 이준석 대표 임기가. 그러니까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조기 사퇴해라라는 쪽으로 자꾸 몰고 가려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새로 다툼을 비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집권당이 이기고 나서 이게 교만해지는 게 아니냐. 윤석열 정부를 도와서 뭔가 당정이 뭔가 어떤 호흡을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질 않고 그 이런 형태로 하는 건 공천개혁 시스템은 좋은데 그 공천은 누굴 위한 공천이야 이런 얘기예요. 결국 공천을 따내서 공천권을 행사해서 다 차기 대선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고 그래서 좌파 의원들을 확보하고 말이죠. 또 의원이나 또 정치지망세들 배지를 달고자 하는 분들은 누가 대표가 될 것인가, 누가 당권을 잡을 것인가를 보면서 이른바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줄서기 이렇게 가는 구조란 말이에요. 정당 구조가. 이 국민의힘이 지금 집권당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진석 의원도 저는 너무 과하게 이준석 대표를 비판한 것 같고 어쨌든 이긴 정당의 수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갈등 국면이 자꾸 노출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오래가는 건 윤석열 정부에게도 그렇고 윤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당의 내부적인 그런 갈등의 본질이 이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공천과 당권, 대권에 이런 관련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정책과 노선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코로나19 이후에도 많고 경제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는 지금 남한은 완전히 지금 강대강으로 가고 있고 이런 어려운 국면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화물연대 파업 지금 뭐 집권당이 거의 나몰라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준석 대표와 정의석 의원이 저런 모습을 한다. 그거는 뭐 이긴 정당에 대한 국민이 이기게 했는데 그건 예의가 아니죠. 이거는 뭐 빨리 어쨌든 민생 국면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당장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국민이 심판합니다. 이거는 빨리 그만둬야 돼요. 이런 식의 갈등 국면을 보이는 거는 말이죠. 어찌됐든 당 내부적으로도 치킨 게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가 개혁 의지를 다시금 내비치긴 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투영해서 당을 또 만들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도 다 공천과 관련돼서 내놓은 발언이라고 보면 될까요? 자꾸만 이제 공천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취임한 지 한 1년이 됐어요.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정치를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네. 얘기를 했고 당을 정말 개혁해보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묻고 싶어요. 이준석 대표한테. 그럼 지금까지 자기 정치 안 했나요?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계속 됐는데 그 자기의 색깔을 더 강화시키겠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개혁이라는 것이 실은 당대표가 혼자서 모든 것을 주도한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당을 사랑화시켰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그동안 지적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아주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지난 1년간 이준석 대표 체제를 아주 냉정하게 비판을 해보면은 치명적 한계 몇 개를 드러냈어요. 가장 큰 거는 철학의 빈곤이다. 도대체 이준석 대표가 추구하는 정치의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청년 정치라고 얘기하지만 청년 정치가 젠더 갈라치기로 나타나고 있고 말이죠. 두 번째는 도대체 지금까지 1년 동안 던진 메시지 중에서 기억에 남는 정치 메시지가 있나요?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냥 전략적인 고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든 표를 얻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 이외에는 별로 들어오는 게 거의 없어요. 자신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도 지금 명쾌하게 해명이 되고 있질 않다. 이런 상태에서 당을 개혁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 한편에서 당신이 개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당대표는 나온다고 하고 혁신 얘기하니까 당신이 개혁의 대상이다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주도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정당 정치의 폐해라니까요. 그런 걸 고치는 게 개혁이지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나를 따라라 하는 식으로 가는 그런 제왕적 당대표의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극도로 경계해야 된다. 대통령제 선거 끝나고 나서 뭐 더 나가서 임기가 내년 6월까지잖아요. 6월까지는 임기가 보장된 거예요. 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결국은 지속이 되겠죠. 그걸 가지고 흔들어서는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당의 존재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많은 국민들이 정권은 바뀌었는데 정치는 바뀐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좀 인내도 필요하고 내공도 필요하고 더 나가서 정치와 관련된 기본적인 그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그 철학도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지금부터 계속해서 주도권, 자기 당권 이런 경쟁의 모드로 끌고 간다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이준석 대표로서도 그렇게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 화합의 정치, 어떻게 협의를 통해서 이 개혁을 갈 것이냐 이렇게 나름대로 방향을 전환시키지 않으면 끊임없는 갈등 속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국정 운영에서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비판의 목소리가 강한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공천 시스템 개혁을 대대적으로 내걸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이 공천 시스템의 개혁의 방향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도 궁금하고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거는 뭐 그 전에도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김무성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오픈 프라이머리 시스템. 공천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네. 공천권을. 이거는 뭐 1903년도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했었던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을 해서 더 이상 이제 당이 공천심사위원회 만들고 전략공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이 공천권을 갖는 이제 그런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굉장히 나름대로 과학적이고 또 나가서 납득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선과 관련된 이런 모든 것이 투명하게 다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11월에 미국은 이제 그 중간 선거가 있는데 네. 2년마다 선거가 치러지거든요. 하원은. 근데 2년 후에 언제 경선이 이루어질 것인가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신인과 그리고 현역이 경쟁을 할 때 신인이 불리하지 않을 정도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미국 같은 당협위원장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1년 12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뭐 유사기관 단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래야지만 공정 경쟁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 거는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좋은 공천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보다도 그냥 혁신하겠다, 그냥 공천 개혁하겠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거를 아주 세부적으로 정교하게 나름대로 만드는 이제 작업을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할 수 있을 텐데 좀 미국이나 그 정당 정치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에 속해 있는 분들이 법조인들을 가지고서 개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그 세계적인 나름대로 정치 제도나 공천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성찰과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조적인 개혁 없이 무작정 혁신만을 외친다면은 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준석 대표에게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차피 개혁은 차기 뭐 당대표가 할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대표 입장에서도 조금 빠르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한 발 물러섬이 없는 태도를 계속 보이는 것 같거든요. 개혁의 제도화죠. 그게 만들어졌을 때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거를 만들어진다면 그거는 나름대로 시스템 정치가 될 수 있고 시스템 공천이 될 수 있는데 내년 6월에 새 대표가 들어와서 또 공천 개혁한다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럴 경우는 결국은 국민의힘은 집권당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특정한 당 대표에 의해서 사랑화될 수 있는 길을 막기 위해서라도 네. 중요한 제도는 나름대로 굉장히 잘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직접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1년 동안 2번의 선거로 승리로 이끌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가혹한 시련을 계속 주느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그 한계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결국은 세력 다툼이에요. 제가 아까 윤핵관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고 윤 대통령과 이제 상당히 가깝게 알려져 있는 이런 네. 의원들이 있어요. 정진석 의원이 대표적이죠. 뭐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뭐 권선동 원내대표 같은 분들 여러분 많이 계시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아무튼 간에 당을 주도하면서 정부와 호흡을 맞춰야 되겠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아무튼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윤석열 후보와 좀 불편한 관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다시 또 뭐 이제 국면이 바뀌어서 봉합도 되고 이랬습니다만, 근데 그런 관계가 지속될 겁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 이제 정진석 의원은 좀 이제 발언을 자제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오히려 더 이제 공세적이란 말이에요. 자기 정치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뭐 말씀드린 겁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부를 돕는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당과 이제 요즘 뭐 대통령실이라고 얘기하니까 당정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당정청이 아니라 당정대가 뭔가 어떤 견제도 하고 건강한 긴장관계도 가지고 가면서 한편으로 또 어떤 호흡을 맞춰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잘 안 나타나고 있다고요. 제가 아까 화물연대 말씀드렸습니다. 파업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건 정부와 뭐 화주도 있을 것이고 화물연대 측도 있고 국민의힘도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이게 지금 뭔가 엇박자 나는 것 같다고요. 뭔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 말이죠, 지금. 뭐 제1야당도 사실 뭐 이 화물연대의 파업이 입법화가 필요하다면 제1야당도 마찬가지예요. 다 포함되는 것이긴 한데 특히 집권 세력이 이걸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부터는 2번이나 이긴 선거를 이끌었는데 공격이 과다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없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또 1년 동안 당을 이끌어 왔습니다만 비판도 좀 많이 있죠. 당이 계속 갈등 국면에 많이 노출됐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정치가 또 결과로 얘기하는 거니까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겼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로서는 그 공격이 좀 과도하다고 생각할 텐데 이 대표도 아무튼 당의 대표니까 무슨 자꾸 이제 갈등적인 언어보다는 뭔가 좀 상대를 포용하는 그런 식의 정치 언어나 어휘를 많이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이준석 대표의 정치 스타일이 굉장히 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세적이고 말을 정확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준석 대표의 그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한 면도 있습니다만 너무 갈등 국면에 노출되면 이건 당대표가 대선을 승리를 이끌고 지방선거도 이끌었지만 또 갈등 국면으로 가면 이 책임은 또 당대표한테 돌아간다고. 그럼 내년 이제 6월까지 계속 이런 상태로 갈 겁니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쪽에 이제 새로운 주도 세력으로 부상하려는 세력들도 자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 속에 뭔가 당이 어떻게 가야 되고 이 국민들이 지금 연이어 작년 지난해 그 4.7 재보궐선거까지 3번 연승을 안겼는데 뭐 국민에게 뭔가 다가는 뭐가 있어야죠.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얼마 안 돼서 특별히 평가할 만한 그런 대상이 좀 아직 부족하긴 합니다. 근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게 50% 넘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낮은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게 왜 그런가를 천착하고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생각을 해야지. 당대표와 지금 당의 그 중진이 이렇게 자꾸만 맞싸움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 모두가 실패하는 정치예요. 이건 승리자가 없는 거죠. 그건 이건 이준석 대표에게도 결코 유리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포용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앞서 잠깐 언급하셨던 부분이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친윤 세력과 이준석 대표와의 긴장 관계는 계속 이어졌고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는 정진석 의원을 필두로 친윤계 세력이 조금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면 될까요? 2018년도 지방선거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어요. 네. 그 선거 직후에 한국갤럽이 6월 14일 조사를 했는데 그때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이 무려 56%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때 패배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이 정당 득표율이 14%밖에 안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79%. 근데 왜 졌죠? 왜 4년 만에 정권을 뺏겼죠? 간단해요. 한마디로 무능하고 뻔뻔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도 지금 압승을 했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 민주당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현 시점에서는 무능에 대한 부분들, 특히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먼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거 보면 첫째도 공천, 둘째도 공천, 셋째도 공천. 네. 뭐 첫째도 윤핵관, 둘째도 윤핵관, 셋째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면은 분명하게 2024년 총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 압승했었던 당시에 그 부분들이 나중엔 결국은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어요. 98년 6.4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새정치 국민회 그대로 압승을 했는데 2년 후 총선에서 완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력 다툼을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뭐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지금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죠. 그 더 나가서 화물연대 문제가 있죠.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은 놔두고 세력 다툼을 하고 있다는 걸 보고 이거는 교만한 거다 한마디로. 국민을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쌓이다 되면은 결국은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늘 나온 조사 결과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가 추락하고 있는 거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정당, 특히 국민의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게 선거를 보면 말이죠. 네. 이게 우리나라 선거는 승리하는 게 자기가 그 승리한 정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방 정당의 실패를 반사이익으로 해서 이겨요. 거의 다 그래요. 이번에 민주당이 진 것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긴 것도 국민의힘이 이긴 게 아니라 민주당이 교만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긴 거거든요. 보세요. 근데 이번에 이제 평가할 만한 게 없었죠. 2년 후에 총선은 정확하게 중간평가예요. 윤정부 출범한 다음에. 그럼 이런 상태로 갈 겁니까? 저도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김 교수님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로 국민들은 다 보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이 현안이나 이슈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우리 이른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정확하게 평가를 내린다고요. 근데 지금 이제 출범하자마자 저런 모습을 보이면은 2년 후에 총선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바뀌겠지만 이제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반성이 있겠죠. 적어도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안 된다. 2년 후 총선은 정확하게 중간평가로 갈 거예요. 정권 심판론으로.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빨리 지금부터 뭔가 해나가야죠. 국민의힘이 지금은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력 다툼이 부상하는 것보다는 민생을 살피는 모습이 국민들에게도 더 긍정적일 테고 그렇다면 그 일환으로 장제원 의원이 민들레를 나온 것도 해석을 하면 될까요? 실은 그 부분도 논쟁의 여지가 좀 있어요. 좀 뭐 민들레라고 하는 그 의원 모임이 뭐 의도는 좋아요. 그러니까 정책 관련자 분들을 모시고 얘기도 듣고 현안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게 결국은 윤핵관 중심으로 모이는 하나의 사조직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민들레 모임을 만들어서 논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다만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 민들레 모임이 나왔을 때 당시에 윤핵관의 맏형이라고 하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잖아요. 그런데 또 장제원 의원은 아니 이게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지금 국민의힘은 다층적인 분열 구조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선거 승리하고 나서. 그 선거 승리에 도취됐다는 말까지 나올 것처럼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당대표와 윤핵관 중심으로 한 갈등. 윤핵관 내부에서도 이게 갈등이 있는 게 아니냐. 결국 윤핵관의 자장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갈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험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국민들은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동안 가졌었던 여러 가지 지금 반사이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대감이라는 부분들이 무너지고 인식이 나쁘게 변화되면 그거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시 민들레 모임을 뭐 이렇게 발족하는 걸 조금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크게 받고 길게 호흡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이러한 그 당내 모임을 통해서 사조직을 통해서 또는 뭐 개파와 같은 것들 통해서 만약에 당이 분열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국정 운영에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 구조가 흔들리는 모습이 국민들에게도 불안하게 다가올 것 같은데 네네. 그 불안함을 주는 또 큰 변수 중 하나가 성산납 의혹과 관련된 윤리위 결과입니다. 24일로 예정됐던 게 일단 27일로 연기가 됐는데 그 결과를 조금 우리가 전망을 해보자면요. 어렵죠. 뭐 저희들이야 뭐 바깥에서 뭐 어떤 객관적 근거를 갖고 있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성상납 의혹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거예요. 당대표가 성상납 의혹에 휩싸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도덕성을 근거로 도덕이 무너지면 신뢰가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면 정치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일부에서는 그걸 토대로 해서 조기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뭐 당윤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릴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당 대표를 하더라도 결정에는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제 곤혹스러운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민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체제 비대위가 출범을 했는데 수박 논쟁이 주말 사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이재명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뭐 배신자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면서 수박 논쟁이 불이 붙은 건데 일단 우상호 의원은 수박 언급하면 안 된다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중재가 좀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 의원을 중심으로 한 세력, 이른바 친명 세력, 뭐 친문 세력. 네. 지금 국민의힘 얘기 방금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친윤 대 비윤, 과거에 친이, 친박.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민주당 얘기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의원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당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수박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무늬만 수박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 수박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함의하고 있는 그 메시지는 당이 그만큼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이 화합하지 못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호 의원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수박이라는 단어 쓰지 말아라라고 경고를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뭐 이른바 우리가 이제 요즘 와서 팬덤 정책 많이 하잖아요. 이 팬덤이라는 게 어떤 여성 지지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 뭐 극렬 지지자 좀 이렇게 우리 정치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후보나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는 건 좋아요. 그런 지지자가 있어야지 정치인이 크는 거니까. 그런데 지지하되 다른 의견도 수용할 수 있어야죠. 근데 그 자기가 지지한 정치인의 말에서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거기서 완전히 공세적으로 나가는 거.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정치예요. 민주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걸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어떻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은 다 맞고 내가 반대하는 사람 다 틀리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에. 우리나라가 이 갈등이 양쪽으로 자꾸 증폭되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무조건 어느 한쪽만 얘기하고. 당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고 이번에 여러 가지 지방선거의 패인 얘기합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컸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비상대책위가 출범을 했는데 뭐 2달 동안 뭘 하겠어요. 사실 8월에 전당대회 여니까. 그러니까 전당대회 준비를 하고 전당대회 룰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전당대회 룰을 또 지금 뭐 이재명 후보에게 바꾸자 의원에게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이제 전당대회 출마한다면 아직 뭐 발표를 안 했으니까 네. 이게 전당대회 당권에 이제 도전한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그럼 전당대회 룰을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하게 뭐 권리당원의 비중을 늘린다는 이렇게 되면 이건 또 개파 싸움이 또 나요. 그걸 이제 관리하려 이제 우상호 의원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잘 관리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수박이 어떻고 무슨 뭐
이 팬덤 지지, 뭐 개딸이 어떻고 이런 거 이런 게 누가 국민의 중도층이 보기 좋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미 2번이나 졌으면서 대선도 지금 지방선거 지고 또 지는 선거를 하려고 그러나요? 아까 우리가 국민의힘 비판했지만 민주당도 비판해서 잡을 수 없어요. 이제 빨리 반성을 하고 성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이쪽에 누구 어떤 뭐 변호사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재명 의원을 막 지지하고 나오고 말이죠. 그래야 자기 위상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야 공천도 받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준석이 문화예요, 준석이 문화. 그래서 정치 철학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과 의리를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저의 뭐 추론이긴 합니다만 거기 줄을 확실히 서야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당권을 잡을 때 공천에 유리한 고지. 그러니까 공천과 당권과 대권의 이 악순환 관계.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한국의 정당 정치가. 지금 우리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걸 끊어내는 의미의 정당개혁, 공천개혁이라면 오케이, 좋은 건데 기껏 한다는 게 전당들 룰을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40%에서 45%로 바꾸고 뭐 일반 여론조사 늘리고 그건 특정 인에게 유리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상대방이 가만히 있겠어요? 민주당 내? 그럼 민주당이 또 갈등으로 가겠죠. 그럼 국민들이 2번 연달아 저러고 또 저러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그런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수박이란 말 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불과 2달이지만 분명하게 당내 최소한도 이 이재명과 친명과 반명의 관계, 친문과 이제 친명의 이 갈등 관계를 최소한도 푸는 단초라도 마련해라.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친명과 반명 세력 간의 관계 이게 더 확장된 게 철험회가 또 등장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뭐 철험회를 없애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김남국 의원은 자기들이 이렇게 계파 갈등을 통해서 정치를 해와놓고는 왜 이제 와서 그러냐라고 친명계로서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도 여쭤보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김남국 의원도 그래. 김남국 의원 같은 건 분명하죠. 정체성이. 네. 그 정치인의 정체성이 분명한 건 좋은데 그게 과도하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과 정체성이 분명한 건 다른 거예요. 유연성이 있어야죠, 정치인이. 잘못된 것은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잘된 건 지지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정치인 아니에요? 무조건 이재명 의원이 하는 건 다 좋고 그 친문도 과거에 비판하고 안 좋고 대개분 누굽니까? 대개분의 문이 문재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도끼 객끼이에요. 그러지 말고 이제 과거에 잘못된 거 언제까지 끄집어낼 거예요. 그때 잘못됐으니까 진 거에 작아요, 이제. 그 얘기 하지 말아야죠, 이제. 하지 말고 앞으로 고쳐나가자 이래야지. 그때 당신도 그래서 우리도 그러겠다. 그런 놈 보고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철험에도 너무 강경파 의원들 아니에요. 검수완박도 그분들이 주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수완박이 사실 뭐 생각에 따라 다릅니다만 지방선거의 패인으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걸 알면서 또 그렇게 하냐고요. 자기의 정치를 위해, 그야말로 자기 정치 위한 거 아니에요? 정치인의 자기 정치라는 게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게 과도하면 결국 그 불꽃이 자기가 타요. 결국은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당장 좋은 것 같지만 그런 걸 정치인만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들은 다 아는데. 어찌됐든 이 갈등이 치닫으면서 극단으로 가는 건 안 좋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 뭐 철험회를 두고도 해체론, 책임론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재파 정치야 뭐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죠. 네. 항상 있어 왔는데 지금 민주당은 엄밀하게 따지면 작년 재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3번의 선거에서 연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민주당의 지금 갈등과 민주당의 문제의 핵심은 이재명 의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이준석 대표 문제 가지고 굉장히 논쟁을 많이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의원이 침묵하고 있는 게 민주당을 죽이는 거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나름대로의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라는 거는 크게 3가지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명분, 책임, 미래.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왜 저렇게 고전할 수밖에 없냐면 모든 행위에 대해서 명분이 좀 없어요. 오로지 자기네들 정치를 강화시키는 거.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 끝난 지 60일도 안 돼가지고 뭐 재보궐선거 나가서 당선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당권 갖고 그다음에 공천권을 획득하겠다. 그건 누가 봐도 다 보이는 이런 시나리오잖아요. 그런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책임을 지는 정치냐. 그리고 더 나가서 야당, 그 제1야당 170석 정도를 갖고 있는 야당이라고 한다면 국민과 국가를 위한 미래를 위해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뭐든지 특정 정치인의 미래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민주당은 엄밀하게 따지면 죽어가고 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민주당이 강해지고 민주당이 다시 살아서 두 정당이 치열한 정책 경쟁을 해야지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야당이 몰락해도 그런 좋은 현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지금 두 달 남은 비대위에서 지금 우상호 의원이 뭘 얘기한다고 무엇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저는 오히려 혁신을 먼저 하고 그리고 전당대회를 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 룰을 바꾼다는 거 가지고서 논쟁을 벌인다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 그래서 대선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명쾌하게 하면서 본인이 이번 당대표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우리 당이 이제 새롭게 혁신하기 위해서 나 모든 것을 하겠다. 그런 식의 담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도 계속 침묵을 하고 상황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경우는 결국 민주당은 뭐 누가 당대표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잘못하다가는 분당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한 지금 위치에 와 있는데 지금 수박 논쟁이라든지 무슨 뭐 더 나가서 뭐 깨딸이라든지 이게 지금 본질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병들어 있다. 이 병들어 있는 민주당을 나름대로 바꿔서 정말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려고 한다면 저는 이재명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당장 2달밖에 남지 않은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더 조금 불안정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재명 의원의 당권 잡을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해서 네. 당권 도전, 제가 볼 때는 제일 확률이 높아요. 이재명 의원이 당선될 네. 확률. 뭐 지금 누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 이재명 의원도 지금 출마 여부를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까 말씀처럼 뭐 일단 뭐 출마하려는 예상이 많잖아요. 그 일련의 과정이 있잖아요. 대선 패배, 지방선거 승리, 아니 보궐선거 승리, 원내 진입, 당대표, 공천권.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 말씀처럼 그런 건데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민주당이 과거에 보세요. 2016년도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얼마나 연전연패했어요. 그땐 도저히 국민의힘을 살아날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왜 살아났습니까? 그래도 이른바 탄핵강을 건너는 뭔가 조치를 취했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그동안의 태도를 바꿔 사과했고 그러면서 뭔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 보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마다 한편 이쪽이 민주당이 좀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는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상대방 정당이 외전나만 보면 그렇게만 안 하면 돼요. 근데 그거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욕하면서 외운다는 말이 있어요. 그 상대방 정당이 한 전체 지금 밟아가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앞으로 두고 봐야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 같은 거 이런 거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의원도 빨리 입장을 얘기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테니까 네. 입장 얘기하고 의원들도 너무 이렇게 친명이다, 뭐 친문이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비대위가 그걸 할 수 없지만 정책과 노선을 가지고 뭔가 이 국면을 바꿔야죠. 자꾸 공천권이 어떻고 전당대 룰을 가지고 얘기하면 국민들은 무조건 싫어합니다. 이거 자신들의 정치예요. 자신들의 리그고. 우리 국민들이 그 당대표 뽑는 거 방법은 자기들끼리 하는 건데 정치의 모든 게 전당대 룰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빨리 진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어떤 성찰안을 내놓고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안보도 있고 민생도 있고 경제도 있고 많은데 그거에도 하나씩 대안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개파간의 갈등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 건 정책을 둘러싼 갈등, 정책 노선의 차이. 그런 건 이른바 과거의 중국 정치에서 투 라인 스트러글, 두 개의 노선을 싸우는 거 이런 건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오로지 누구 편에 줄 서느냐를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빨리 바꿔야 된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재명 의원이 하루빨리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한 시점 같은데 만약에 이 의원이 등판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당권을 잡겠다고 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 주자들이 있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있죠. 오히려 사실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이재명 의원은 조금 침잠하는 게 일단 배치도 알았으니까 일단 거기서는 얘기할 필요 없는 것이고 네. 조금 이제 성찰하면서 조금 갈등의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게 좋아요. 그 조금 국민들에게 뭔가 성찰하는 모습을 보인 다음에 언제가 나올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다른 주자들이 나오겠죠. 어떤 인물들이? 대선 주자들 말고 제가 여기서 뭐 지금 전해철 의원 얘기도 나오고 홍영표 의원 얘기도 나오는데 뭐 그분들도 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알 수 없어요. 얼마나 나올 수 있는 거 새로운 인물을 개발하는 거죠. 왜 우리 정치 항상 대권 지면 또 재기해야 되고 미국 정치 같은 경우는 안 그래요. 한 번 지면 되게 물러나요. 특별하게 예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정치는 항상 지면 또 절치부심해서 또 나오고 그분이 또 지방선거도 나가고 또 무슨 총선도 나가고 이렇게 가는 거. 이런 돌려막기 선거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인물이 있다. 당권 주자로서 그런 생각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법 개정안 이걸 두고도 지금 여야가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정부가 시행령을 내면 입법기관을 우회하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회 패싱이다. 이거를 좀 시정 조치하는 법안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정부 안박이다. 이런 입장까지 내놓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조금 응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거든요.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실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와 거의 일맥상통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국회 과정을 보면 이제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면 그 입법된 거를 정부로 이송이 되고 정부가 그걸 공포를 하면은 그 법 취지에 맞게끔 시행령을 만들게 돼 있는 네. 거죠. 근데 그 시행령이 입법의 취지를 훼손시키면서 갔을 때 그러면 국회는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나오는 거죠. 근데 그동안은 쭉 이 시행령 문제를 가지고서 국회가 다시 문제 삼은 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한테 다시 묻고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는 그렇게 했나요? 왜 문재인 대통령 때는 침묵하고 있다가 정권 바뀌니까 이제 와가지고는 시행령을 바꿔. 그러니까 수주성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국도 행정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행정명령을 통해서 여소야대인 상황 속에서 그거를 다 이렇게 나름대로 대통령이 자기의 그 국정 운영에 그 발판으로 삼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170석 정도가 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그거마저도 지금 막아버리려고 하니까 뭐 권성동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정부 완박이다. 정부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시키는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우선순위가 잘못돼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생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자신들이 실패한 요인을 하나씩 찾아서 뭐가 문제인가를 하는 것을 가져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검수완박을 가지고 나왔다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시행령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니까 이 사람들은 오직 정치를 공학적인 측면에서만 보는구나.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국민이 없구나. 민주당에는 오로지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정부를 견제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더 이상 지지를 받을 수 있겠나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거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단독으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데 있어서 자제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 핵심이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 대해서 또다시 예를 들어서 정부 완박의 법안을 끌고 간다고 한다면 그건 뭐 국민들로부터 철퇴를 받을 거다. 지금 1년도 안 되고 한 달밖에 안 지난 정부가 일을 하고 싶다는데 일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 한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볼 땐 민주당이 착각이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 민주당이 왜 정권을 뺏겼는지를 또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한번 또 성찰하고 반성해서 국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나와야지 자신의 지지층에만 공감하는 정책을 갖고 나오면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공당이 아닐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고 또 성찰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이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의 충돌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2015년도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원내대표 유승민 원내대표였고 그래서 나온 얘기가 배신의 정치였는데 그때 새누리당이 집권당이었고 야당이 이제 이 법안을 냈던 거였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나치게 시행령을 이제 국회법이 아니라 원래 본 모법의 그 취지에 어긋나게 갖고 가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주 경계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행령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법률적인 법률의 취지 내에서 시행령으로 이제 세부 지침을 만들어 나가는 게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회법을 개정해서 이제 변경 수정할 수 있게끔 한다 시행령을 이걸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인 그 속셈이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가 이제 견제하는 거 이게 삼권 분립의 원리예요. 대통령제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오늘인가 어젠가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그 개정안이 발의가 돼서 통과되면 그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이게 이제 다수 의석으로 통과가 돼도 전 현실적인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과가 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건 어차피 보여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회법 개정의 문제를 여야가 어차피 여야는 여당은 집권당입니다만 국회 일각이거든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여야가 일단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저 일리가 있는 거라고 봐요.
과도하게 시행령이 법을 훼손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야가 좀 합의를 해서 개정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부권 행사되지 않게끔 시행,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좀 절충해야 된다는 생각. 그걸 야당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당 내부적으로도 그리고 양당 간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인데요. 두 분 말씀처럼 이제는 민생을 조금 보살피는 말들이 나오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준 교수 그리고 최창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